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북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도록 시진핑 주석에게 전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대기업 CEO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원전과 광물 등 분야에서 16건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대신에 참석한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와 1시간 가까이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Welcome, Prime Minister.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영어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Welcome, Prime Minister. 네, 보통 우호국끼리는 상대국언어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게 관행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 윤 대통령은 영어로 웰컴 프라임 미니스터 이렇게 말했고, 리창 총리는 중국어로 다시 만나 반갑다, 짜이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인사말에 큰 의미를 담기는 어렵지만 김 교수님, 네. 웰컴 프라임 미니스터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한국말로 그냥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그 리창 총리하고 한 번 만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만나서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옆에 또 통역관 둘이서 한국 통역관, 중국 통역관 뒤에서 있어가지고 통역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짧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사말 정도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리창 중국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안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단독 회담이 51분이나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 예상 밖으로 길었어요? 길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발리에서 25분 만나셨거든요. 근데 이게 51분으로 갔다는 것은 내용도 풍부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오갔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을 지금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삼국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것까지 얘기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좋은 이제 시작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리창 중국 총리는 특히 한중 교역액 등을 강조하면서 한중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협력 관계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에 한중 양국의 교역이 3,600억 불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국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총리의 역할은 보통 경제, 사회, 문화 역할에 국한되긴 하지만 앞으로 한중 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네, 리창 총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통계 숫자를 특별히 또 윤 대통령 앞에서 거론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른바 이 공급망 압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사실은 한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 압박하는 건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23일 날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서 7월 23일부터 수출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소부장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유효한 상태고요. 또 중국으로 봐서는 일본 오염수 문제가 또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을 의식해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과의 관계는 제2 교육 상대국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과는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경제적으로 네. 우리가 중국의 세계 제2위 교역 파트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우리하고는 경제를 계속 잘 가져가지 않으면 한국도 좀 곤란할 걸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경제 협력이고요. 지금 사실 양국 간의 현안이 뭐냐면요. 한중 FTA 지금 2차 협상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진전은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 지금 맺었던 FTA를 조금 더 발전되는 향으로 하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엔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보고요. 결국은 한일 중 정상회의 지금 2019년도 청도회의 이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번에 열리면 한국에서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수인사 차원의 덕담이 끝나자 곧바로 북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리창 총리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언으로 들어보시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의 전담 책임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 앞에서 북한이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강력한 발언이 나온 건데요.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악화가 될 시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된다. 이러면서 리창 총리를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이 두 대목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중 외교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좀 굴종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외교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일관되게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교 원칙이 지금 중국한테 먹혀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차원에서 보면 중국한테는 할 말은 하고 또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는 확실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대북 제재 결의안 다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201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아무런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중국이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안 해주면 한미일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둘 간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안 되도록 정말 중국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이를 빼저리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여담이지만 네.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네. 서방 외신들도 아주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중국이 북한을 걸림돌로 생각할 리가 없는데 네. 걸림돌 안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리창 총리가 시 주석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 몇 가지는 가서 보고를 하겠죠. 한중 관계도 그렇고 뭐 중국이 이번에 와서 만난 여러 가지 나라들 그리고 있었던 EAS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인도까지 가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 얘기할 때 아마 결정적인 내용은 이런 걸 겁니다. 한일중 이게 이제 맨날 한중일이 이제 입에 붙다 보니까 이제 금방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 거기에 대한 그 한국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한국이 부탁하는 게 하나 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한중 관계에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보는 거하고 리창이 와서 또 보고하는 거는 어감이 차이가 크겠죠? 다르죠. 51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한 몇 분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얘기한 한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중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죠. 네. 뭐 보도 안 된 내용 또 그 행간 의미까지 전달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석상에 이어 리창 총리와의 단독 회담 석상에서도 지금 뭐 교수님 발음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 호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하루라도 빨리 열리게 협조해달라고 리창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대목을 역시 안보실 1차장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발리에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앞으로 고위급에서 좀 더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시 주석에게 따뜻한 안보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리창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얘기했다. 이 대목에 밑줄을 좀 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일중 서울회담에 조속한 개최,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내 방한 초청에 대한 응답,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을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중 이 회담 얘기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지금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죠.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접근하는 방법은 미국에 이제 일본하고 접근한 방법하고 중국에 접근한 방법하고 좀 상이합니다. 네네. 사실상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하는 그 한미일 회담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한일중 회담을 먼저 하고 네. 이것을 이제 디딤돌로, 걸림돌이 아니고요.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한일중 정상회담 가능할 겁니다. 이때의 정상은 누가 오느냐는 거죠. 이때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여자는 중국에서는 총리가 옵니다. 역시 리창이 오겠네요. 리창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고위급에서
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몇 번의 회담이 있겠죠. 최종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이 가능할 그렇죠. 거라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연내될 건지 뭐 넘어갈 건지 그것은 이제 얼마만큼 의제를 줄이고 미리 합의해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윤 대통령이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개월 만입니다. 시진핑의 복심 중의 복심, 최측근이라는 리창 총리, 자,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최영 원장 좀 설명 주시죠. 네네. 리창 총리 이제 저장성 출생이가 거기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농업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입니다. 아주 이 비서실장으로서 했고요. 당시 일화가 시진핑 당서기에 옆방에다가 자기 숙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성실의 지장신천의 이제 출신인데 여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총리를 안 하고 총리를 했어요. 부총리를 안 거치고 총리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주을래, 화고펑. 정원라이. 예. 네.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이 당 서기에 어떤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실력도 뛰어나고요. 하여튼 계속 이 한일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그 리커창 총리는 어찌 보면 당파도 달랐고 해서 시진핑 주석과 각을 세웠다면 세웠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리창 총리 그야말로 뭐 그 상하이 당서기에서 5년 만에 수직 상승을 했고 복심이라는 얘기는 거의 신복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좀 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시진핑이가 제3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하고 2기하고 완전히 다른 인사를 했는데요. 제3기 인사의 핵심적인 것은 다른 당파들의 계파들의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 파에 있는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웠죠. 지금은 태자당이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중에 이제 지금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신복 중에 신복이고 과거 자기가 소위 말해서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성장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수행비서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 정확하게 본 거죠. 리창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그 능력을 보고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은 승진을 해가고 이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승진을 해온 거죠.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3기를 하면서 3기 때는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면서 리창을 이제 발탁을 한 거죠. 네. 시진핑 주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 집권한 뒤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이번 뉴델리 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시 주석의 불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중국 국내 상황이 지금 최악이다.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 중국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지금 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율, 그다음에 투자 수출 소비의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G20 불참은 이제 처음이고요. 13년 만에 처음이고 사실 지금 인도하고 조금 지금 각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저 회의가 G20이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 파키스탄 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불편하죠 지금. 네, 불편한데 자 그거보다도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10월 17일 날 1대1로 10주년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포커스를 지금 글로 올라가지. 이른바 신실크로드 회의죠. 그렇죠.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사실 여기 갔다 그런 모습보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복심으로
지금 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게 더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신실크로드 1대1로 회의에 참석해서 중국 돈 갖다 쓴 나라들이 20개 나라 이상이 지금 파산 상태라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준다고 뭐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냐? 푸틴이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뭐 간에 또 다른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북러중 공조의 어떤 또 이 서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10월 17일에는 1대1로 정상회담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 지도부 출신의 원로들이 지난 베이다이허 회의, 북대하 회의라고 해서 여름에 모여서 하는 중국의 원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시 주석에게 중국이 지금 위기다. 좀 뭐 정책을 좀 수정하라. 이렇게 간언을 했는데 시 주석 원로들의 이 간언에 오히려 격분했다고요? 이게 이제 권력을 이제 오래 잡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자기 권력에 이제 취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몽리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시진핑 주석의 몽리가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상 8월 23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서 5나라가 하는 게 그 브릭스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브릭스 회의에 회원국을 좀 늘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늘리자고 그러니까 인도가 회원국 늘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가서 뭐 발언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발언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킨 거죠. 네. 이게 몽리예요, 몽리. 그런데 이제 이때 몽리가 이게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날짜상으로는 뭐 지난달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드러난 것이 바로 베이다에서 회의에서 이제 드러났다는 네, 거 아니에요. 북대하 회의죠.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그 휴양지입니다. 휴양지고 이것도 저장성 소속인데 굉장히 이제 바닷가에 붙어 있으니까 휴양지로 거기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리타이어한 사람들도 같이 공산당원들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몇 명이 안 가고 그중에 대표자만 이제 몇 명을 보내서 지금처럼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정책도 좀 바꾸고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버럭 화를 낸 거죠. 거기서 아주 벌컥 화를 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권력이 10년을 지나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권력 내분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두고 신구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집권이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피로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이 부패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들로의 수출 역시 계속 하락 추세죠?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고 지금 4개월째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마이너스 14.5%인 게 이제 8월 달에는 8.8인데 예상이 9.8 마이너스인데 조금 낮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 피크 차이나라든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교 1등이 2등 하면은 그거는 뉴스가 되지만 전교 꼴찌가 또 뭐 한 10단계 올라가면 뭐 뉴스가 안 되는 것처럼 노력상은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1등 하던 나라가 2등으로 내려오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피크 차이나라든가 또는 뭐 중진국 함정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도 중국 경제는 G2로서의 위상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동산 문제가 금융위기로만 전파가 안 된다면 다시 우리의 어떤 교육 파트너로서 훌륭히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뭐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것을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뭐 지금 있는 기술로 생산 가능한 새로운 반도체 칩도 개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은 지금 점입 가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좀 망한다기보다는 네. 침체는 침체인데 그렇죠. 이게 옛날에 뭐 7%, 8%대가 이제 4%, 5%대 내려서가 침체인데 그러니까 1등이 2등 했다고 하지만 1, 2등 다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미중 간의 이제 어떤 대결 국면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대선이라는 또 정치의 계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한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아직도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경제적으로 등 잘 지내고 일본과는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라치기, 차별화 전략의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치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좀 전에도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첨단 기술 전쟁을 포함해가지고 공급망 전쟁까지 그다음에 지정학적 뭐 갈등까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그러니까 위험도를 좀 낮춰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도 여기에 이제 일부 동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그렇게 하고 일본과는 지금 각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 각을 세우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통제죠. 네. 7월 23일부터 23개 품목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게다가 이제 한국하고는 달리 과학적 근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켜서 중국이 가장 많이 때리고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문제, 어려운 것을 이 오염수로 때림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눈을 좀 돌리는. 그렇죠.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과는 각을 세우되 한국까지 각을 세우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갈라치기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원교 근공이라는 말도 있고 중국이 수천 년째 써오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소 방류를 놓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총리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시다 총리가 도시락을 먹다 말고 리창 총리에게 달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수산물 금지한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나라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우리 뭐 그거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출구가 없거든요. 근데 양쪽 나라 다 지금 은근히 보면 한국에게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좀 눈치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한일중 회담이라든가 또 양국 간의 어떤 균형 잡힌 외교 굉장히 큰 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중국인들입니다. 한 40% 가까이 사가서 먹고 있고요. 이유는 뭐 많다고 하는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다급했을 겁니다. 일식 도시락 먹다 뛰어갔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두 나라 기업의 대표급만 40명이 넘습니다. 특히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회장들이 연일 합동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돋보였다죠? 네, 뭐 드림팀이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재미난 게 봉제업부터 전기차, AI 뭐 이런 첨단 분야로까지 지금 확대하는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대체 불가한 그런 경제 어떤 중심점으로 지금 돌고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첩보를 갖고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을 보고 배우자. 남미나 이런 데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자원 없이도 큰 나라 여기를 보여줘서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팬 중에 팬이 조코이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2차 전지, 핵심 광물, 첨단 산업용 광물 개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네.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 여러 번 말씀드리자만 인도네시아고요. 전기차가 또 핵심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현대차가 여기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라는데. 전기차는 공장을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만드는 법가사에다가 지금 공장을 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코 대통령이 사실은 내년도에 퇴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기차의 아주 공급 세계 1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는 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의 비즈니스 테이블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윤 대통령과 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또 기업 대표들 체결한 투자 MOU가 16건입니다. 양해각서죠. 물론 양해각서가 바로 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6건 적지 않고 전부 핵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근데 MOU가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 산업 같은 거는 작년 5월 달에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소형 모듈 SML에 대해서 MOU하고 2차 MOU니까 이건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또 핵심 광물 공급도 작년 11월 달에 이게 MOU가 맺어졌는데 거기보다 발전된 게 지금 나갔습니다. 16개를 보시면은 원전이 1개, 모빌리티 2개, 핵심 광물 2개 등등이 있고요. 특히 보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2건의 이번에 MOU가 지금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이제 아주 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그런 MOU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보건부 직속인 국립의료센터와 위탁병원 운영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그렇죠. 이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로 보면 네. 세계 4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우리가 병원, 한국 병원의 인력과 노하우, 기기를 수출한다면 이거 시장도 작지 않죠? 이건 게임 체인저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인구가 많고 분산돼 있고 이러면요. 디지털 헬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이 의료 쪽에는 뭐 세계에서 지금 정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주 선발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간다 그러면 K-메디칼 굉장히 높은 우리가 칭송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로 떠나기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많게는 78%였고 70%대를 가볍게 넘는 인기 최고의 지금 대통령인데 자, 그 비결이 뭘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보면 딱 얼굴 보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 1차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2019년도에 이제 2차 했을 때인데 2019년도에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55%였습니다. 지지율이요? 지지율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재선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분이 원래는 기업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방문하고 가구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장도 하고 자카르타 주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서민적이에요.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블루스칸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블루스칸. 예. 갑자기 이게 현장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흥적인 현장 방문을 즐기는. 그렇죠. 그래서 사흘에 한 번 정도 현장 방문을 가서 서민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한테는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70%대를 지금 넘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블루스칸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흥적인 현장 방문을 하는데 재래시장, 시골 마을 그냥 불시에 가서 그렇죠. 그것도 뭐 권위적이지 않고 그냥 막 어울려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2억 7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 이동하려고 하면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뭐 대통령을 뭐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대통령 만나기나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시장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그 인상을 받아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냐면 2014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군부 출신들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이제 민간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이거 뭐 잘하니까 다시 재선시켜줬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아마 이게 국민들하고 아주 친화적인 선민 친화적인 저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저런 아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요. 저 오바마 대통령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말씀도 했지만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한 인도네시아 회교도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린 시절 4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하와이 못지않은 제2의 고향으로 이 인도네시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태생에 이복 여동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다들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너무 많이 닮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나서 거기 또 몇 년 살고 그러니까 야 이게 혹시 연관관계가 무슨 뭐 혈연관계 없냐? 네. 혈연관계가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죠. 네. 뭐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인기가 지금 70%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상회담을 윤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갔는데 우리가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하고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는 아까 선생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시안 10개국의 의장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전체 10개국이 되지만 사실상 10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그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35%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안보 문제니까 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런 그 위협 대상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다 해당이 된다. 사정거리에 아세안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국제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더 강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대북 제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의 의장국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 정상회담 인도네시아에서 마치고 인도로 향합니다. 최근 인도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2022년이 인도가 최고의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 다시 코로나19 잘 했고요. 포린 디렉티브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848억 불. 네. 그다음에 아주 인도에서 지금 뭐 인디아에서 가장 지금 칭송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GDP를 영국을 식민지였던 나라를 추월을 합니다. 2022년도. 그리고 7% 성장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지금 적도 밑에 어떤 신흥국의 맏형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렇네요. 여기가 세계 경제에서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지역으로 갑니다. 특히 팍스콘이라고 아이폰 만들던 회사가 벵갈루라는 거기다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대개 인도 또는 한국,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미들파워, 중진국의 힘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인도. 그래서 얼터네이티브 에이시아, 알터시아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부분까지 지금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많고 인도공과대학 ITT는 MIT의 그 자원이 못지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모두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의 콜센터는 다 영국에 있습니다. 인도에 발음이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이 다 인도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해외 유수 언론들 이를 두고 중견국에서 찾아온 중견국이 맞이할 큰 기회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중견국, 영어로는 이 미들 파워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 기준이 뭔가요, 교수님?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인데요.
그 미들 파워에 대해서 일체된 의견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포린 팔러시, 미국의 이제 정치 매체죠. 포린 팔러시에서 얘기하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은 독립적인 의제를 안 갖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독립적인 의제가 있는데 이제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의제는 갖고 있지 않으나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이 중견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견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건가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괜찮고 정치적으로도 할 말 하면서 하는 나라. 그게 중견국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인도 같은 경우를 이게 중견국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강대국으로 얘기해야 될지 뭐 그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대국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떤 독립적인 어떤 언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익을 이제 쟁취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옛날 말로 하면 개발도상국들 그렇죠. 120개국을 대표하는 그 정상회담도 오래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사실상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인구로는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가 됐고 네.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중견국. 입지는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인도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지금 인도가 어디에 최대 수혜국이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판에 공급망이 재평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로 갑니다. 자, 인도에서 영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의 내수 시장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의 어떤 이 항해로 가는 무역 통이 인도양을 이제 지나쳐 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 사격을 오면서 자국 이익 추구하는데 굉장히 지금 아주 가운데 줄다리기를 잘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코드에 들어가 있으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성장세를 할 수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과거에 소련이 굉장히 커갈 때 거기에 상대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택했다면 이번에는 중국에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인도를 지금 택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첨단 기술을 가진 무기들을 지금 인도에다 주고 있거든요. 등등이 지금 인도의 급성장세를 나타내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인도의 2분기 경제성장률 7.8%였어요. 8%에 가까운 고성장을 지금 보였고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달에 뒷면에 처음으로 무사히 내린 나라. 그렇죠. 세계에서 인도가 1위입니다. 가성비 높은 우주 개발에 또 1위 국가잖아요. 그럼요. 이제 뭐 이게 사실 2등은 항상 기억을 못 하는데 1등이 기억을 하고 그만큼 기술이 있는 부분. 이런 중진국들은요. 항상 인구,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고비를 못 놓고 있는 게 인구 자본을 다 쓰고 기술이 없는데 여기는 기술까지 지금 굉장히 장착을 하고 있는 뛰어오르는 중진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하고요. 뭐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의 아주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제 이번 순방 후반전 바로 뉴델리 G20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그 G20의 슬로건이 3가지입니다. 하나의 지구, 그다음에 하나의 그 가족,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미래거든요. 하나의 지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역시 기후 변화일 거고요. 그러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같이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원 패밀리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권국은 선진국일 테니까 채무국에 대해서 이거 뭘 좀 해달라라고 그렇죠. 하는 채무 조정의 문제가 핵심일 거고요. 아주 그냥 악한 빚쟁이 되지 마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미래잖아요. 그 하나의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것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고려로 해가지고 아마 북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이 북한이 지금 가상화폐를 탈취해가지고 그 탈취한 걸 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이걸 계속해서 시험 발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차단해야 된다. 그걸 아주 강조하실 것 같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제 해외 노동자들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다시 북한의 정권에서 이걸 다 이제 탈취해 가는 거거든요. 그 해외 노동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뭐 그 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상 환적과 관련되는 건데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유엔 안전보장에 있어서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원유가 되겠죠. 정제유가 되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해상 환적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막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아마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세 가지를 북한과 연계해서 강조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것은 저희가 계속 뉴스 속보로 지켜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러 동방경제포럼에 가고 시진핑은 말씀드린 대로 자국 내의 경제 실업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 때문에 G20 참가를 안 합니다. 별도의 화상연설 예정도 없다는데 이 두 사람이 빠진 G20 뭐 여러 가지 좀 그 격이 좀 낮아졌다, 뭐 비중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어떨까요? 예, 지금 나오는 게 1999년 이후에 최초로 공동성명이 없을 거라는 지금 예상도 있고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지금 행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8차 동방경제포럼이라 그래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대1로 정상회담이 10월 17일 날인데 자기네 행사를 지금 돋보이려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글로벌적인 이런 국제회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11월 1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펙 회담에서 뭔가를 지금 이뤄내기 위한 굉장히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은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펙도 안 간다잖아요. 안 간다는 거죠. 네. 네, 안 간다는 부분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뭐 연유를 해서든지 미국과 중국은 지금 대화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물론 이제 푸틴은 ICC 때문에 이제 못 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큰 흐름들에 아주 뭐 방점을 찍는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까지 가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한국의 어떤 위상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참 바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어쨌든 가서 푸틴과 무기 거래 회담을 한다고 하고 물론 우리 취재진, 서방 취재진은 못 갑니다. 9월 9일에는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건국절 열병식도 합니다. 자, 급변하는 국제정세 다음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접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학과 교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책에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